막걸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른바 탁주라고도 불리우는 막걸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역사인 삼국시대에서부터 출발한다. 삼국시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탁주의 원형을 뜻하는 말인 미온, 지주, 류예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이후의 역사서들에서도 고가주, 백주 등의 표현을 통해 과거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막걸리의 원형에 해당하는 술을 즐겨왔음을 알아볼 수 있다. 또 막걸리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문헌은 조선 한글 창제 이후 제작된 백과사전 광제물보로 본 문헌에서는 한글로 적힌 막걸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르는 막걸리는 어쩌다 막걸리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이 탁주를 거르고 나면 실제로 이 청주나 탁주를 마시고 거르고 나면 찌꺼기가 나와. 주박이라고 그래요. 이 주박에 술기운이 많이 묻어 있어. 여기다 물을 달아서 주물러 짜면 적어도 4%에서 7%, 8%의 도수 낮은 탁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아까우니까 식량이 귀했을 때는 이 찌꺼기에다 물을 타가지고 막 주물러 짜. 마구마구 비벼서 짜. 그것이 막걸리예요. 마구 걸렀다, 막 걸렀다, 함부로 대충 짰다 이런 뜻이에요. 막걸리의 어원에는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 마구 걸렀다는 의미에서의 막걸리, 방금 막 걸렀다는 의미에서의 막걸리, 혹은 채로 막아서 걸렀다는 의미의 막걸리 등이 존재한다. 이처럼 막걸리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옛부터 이미 막걸리의 원형과 같은 형태의 술과 함께 해왔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역사가 깊은 만큼 막걸리는 다양한 위기들을 마주하게 된다. 일제의 지배를 받던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최초로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세법이 제정되게 된다. 이제 술을 만들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불호의, 옛날로 양조장을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독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 담는 술들을 다 금주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각 가정에서 아주 많이 만들어져 있던 다양한 민속주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왜? 그 당시에는 집에 술 담아 먹으면 밀주로 해서 굉장히 범법자가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주세법 제정 이후 전체 조세 수입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19년 7.49%에서 1929년 28.7%, 1934년 29.54%로 점점 증가하며 전체 조세 비율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술들이 각 가정에서 만들던 술들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받던 세를 간접적으로 받게 하는 양조장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민속주들이 없어지게 된 1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오던 전통 가양주들이 일제의 정책으로 맥이 끊기게 되며 한국의 주류 역사 발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일제의 침략에서 벗어난 광복 이후에도 막걸리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이후 등장하는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곡인 쌀의 수급이 난황을 겪게 된다. 이에 정부는 주곡의 안정적인 수급과 재원 확보를 위해 1960, 70년대 양곡관리법을 제정하게 된다. 양곡관리법의 주요 목적은 부족한 쌀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부는 절미운동, 혼분식 장려운동, 무미일 등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산업화를 하는데, 야, 이거 먹고 밥 먹을 살도 없는데 이걸 술을 담아 안 돼. 그래서 이제 쌀로 술을 만드는 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농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또 벼 품종이 개량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일벼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88년 올림픽 즈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부터 살이 또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자급자족이 되면서 그럼 다시 이제 쌀로 막걸리를 만들고 술을 만들어라는 것이 그때도 다시 이제 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살도 남아돌고 고급화되면서 이제 다양한 술들이 현재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다 없어졌던 가가호호에 있던 전통 비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원이 되면서 다양한 술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2000년부터는 막걸리가 각 시군 단위로 제한되며 유통되던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제조한 막걸리는 부산, 경남 지역에 국한하여 유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막걸리 공급구역 제한 해제라는 정책을 통해 막걸리의 전국적인 유통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각지의 다양한 막걸리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된다. 행정소신위원회는 현재 동일 시군 내로 묶여있는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신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를 열어 주류 제조와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서 이같이 의결하고 원료용 주류와 주정 구입의 사전 승인을 사전 신고로, 주류 제조와 판매장 이전의 허가제도 사전 신고제로 각각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막걸리는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의 주세법과 1960년대부터 시행된 양곡관리법으로 자칫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어왔다. 그럼에도 막걸리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현대에서는 막걸리의 다양화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약 2000년 전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막걸리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막걸리. 이 막걸리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막걸리의 어떤 매력에 이끌리고 있는 걸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젊은이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막걸리 집으로 찾아가 보았다. 제가 소주 같은 거 잘 못 먹어가지고 아무래도 막 소주나 맥주 같은 것보다는 막걸리가 당장 먹기는 되게 편하거든요. 다음날 좀 힘들긴 해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막걸리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도수 높은 술을 잘 못 먹는데 막걸리는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에 따라 막걸리를 소비하는 주요 소비층도 달라지게 되었다. 다양성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세대의 특성에 발맞추어 막걸리도 맛과 특성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각 지역 특색들이 있는 막걸리를 한 곳에서 모아서 파니까 소비자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서 다양성도 좀 좋고, 지역 특색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들이 많이 들어간 혼합 막걸리니까 조금 달게 나와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선호하시고 좋아하세요. 막걸리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주로 따지면 생막걸리 종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생막걸리는 지평 막걸리, 아니면 다 아시는 느릿 막걸리, 아니면 대구의 이제 대표적인 블로 막걸리, 이런 거는 이제 예전부터 꾸준히 나온 음식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이제 혼합 막걸리가 있어요. 알밤 막걸리, 공주 알밤이라든지 제주도 우도 막걸리, 땅콩, 문경 오미자 막걸리, 뭐 이런 특색 있는 막걸리들이 젊은 층이 또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요. 이처럼 다양한 막걸리들이 자신이 가진 갖가지의 매력들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대구 지역 막걸리 매니아들에게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70 양조장에 직접 찾아가 보았다. 이 양조장의 막걸리인 신동 막걸리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구하고 있을까? 방문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꼭 오시는 분 오세요. 단골 손님이 계속 고정돼서. 예, 오시고 이제 또 그분이 또 홍보해가지고 또 주위 맛있으면 또 그분이 또 걔가 오고 좀 그 음식은 그렇지 뭐.
예, 오시고 이제 소문 듣고 오시고 이래 인터넷이가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술이 하도 5일 안에 들어간다 그러대. 나는 할 줄 몰라 못해요. 진짜 몰라요. 나는 그거 할 줄 몰라요. 고정적으로 알고 오시는 네, 알고 오시는 분은 분만 분들, 앉아 예, 맞습니다. 믿고 드시는 분만 드시는 걸로 저는 알아요. 따로 이 막걸리에 대해서 광고나 홍보 같은 거 하지 않으시. 전혀 한 적 없어요. 저거는. 이 양조장은 다른 홍보는 하지 않고 오는 사람만 받는 소량 생산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최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그대로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사장님께도 큰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부심은 있어요. 저는. 절대 다른 방법을 안 쓰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그대로 하니까 어른들이 하시더라고. 밥 안 굶으면 된다. 음식을 장난치지 마. 음식을 장난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뭐 어른들 하시는 그대로 좀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대규모 양조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어필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질 좋은 막걸리를 생산해내는 양조장이 있듯이 현대에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막걸리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막걸리를 주며 각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통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느낌도 저는 요즘 트렌드에 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밤바가 저런 막걸리가 맛있는데 한 병 먹으면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막걸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별 생각 없는데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막걸리가 다양해서 저는 특별히 뭐 정해놓은 거 없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면 어느 막걸리 좋더라, 어느 막걸리 좋더라, 뭐 이런 거 정도예요. 그건 젊은 세대하고 또 식성이 조금 틀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넘어가야지. 예. 아버지랑 밖에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잠깐 어디서 쉬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전집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파전이랑 같이 막걸리 먹었던 게 가장 큰 추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들이 전통주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맛을 다 봅니다. 한 10가지는 먹어봤을 겁니다. 있으면 왠지 막걸리가 이렇게 끌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취하지도 않고 살짝 치긴 했지만 이렇게 즐겨 마셔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도 부리고 없는 시골에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많이 먹었죠. 이렇듯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누구나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웠던 기억은 같다. 저마다 겪은 경험과 인식은 다를지 몰라도 막걸리는 항상 우리 민족의 즐거운 순간의 곁에서 함께해온 걸 알아볼 수 있었다. 막걸리는 2011년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판도가 열리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이내 국내 내수 시장의 침체와 과할 정도로 낮게 책정한 해외 수출 판매가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와 이후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0년도 중후반을 기하여 막걸리 주류 업자들은 국내외 최신 주류 트렌드를 반영하여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과였을까? 막걸리는 2015년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서서히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농식품 수출정보 KATI에 따르면 15년부터 20년까지는 평균 수출액 1250만 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2021년 이후로 대폭 증가한 1580만 달러 선으로 약 300만 달러, 22%가량 증가하였다. 이처럼 해외에 수출되었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막걸리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막걸리의 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이 있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는 막걸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꼭 한번 막걸리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좀 부드러워서 편하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그 음료수처럼 그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막걸리 자체가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맛도 다양하고요. 제 생각에는
완전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가 많이 퍼지고 있고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맛도 좋고 우리 몸 건강에도 좋으니까 충분히 세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슬림 많으니까 잘 안 마셔요. 아마 인도네시아까지는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걸리는 특유의 달달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도 부담감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술이 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량도 증가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종교나 각국이 가진 문화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맥락도 고려한 제품군 개발 등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막걸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 역사 속 여러 위기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발전해온 막걸리. 우리는 지금까지 막걸리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았다. 그럼 막걸리가 맞이하게 될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도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막걸리들이 점차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발전해서 앞으로는 또 새로운 막걸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옛날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걸리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들은 문화재 차원에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누룩과 쌀을 가지고 만들고. 막걸리 전망은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막걸리를 경험해보고 와인을 경험해보고 사케를 경험해보고 외국 술을 경험해보니 우리 술이 갖고 있는 매력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좋아질 일은 없을 거예요. 인구가 발전이 안 되네. 우리나라 심각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엄청 어려울 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는 지금 바람직한 현상인데 질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오히려 다운되고 있어요. 왜? 지금 당장 팔 것만 생각하지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이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갈 기회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시점이에요. 진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막걸리의 내일에는 우리네 인생처럼 힘든 날도 웃을 날도 슬플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희로애락의 과정을 거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듯 막걸리도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위기나 또 다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꿔가며 새로운 막걸리의 인생에 대한 변모를 준비할 것이다. 막걸리는 새로운 시대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